저는 하나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음. 인식을 하고 다루기가 정책적으로 어렵다. 네, 내가 다루기가 통제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모두가 효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오르면 모두가 행복한 거죠. 그렇죠.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이 다 효능을 느끼는데 음.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갈린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시장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막 랠리를 시킨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 4년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못 해왔던 음흠. 그 숙제가 이제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음. 그냥 굳이 여기서 다시 또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 내고 뭐 해가지고 음. 시장에 끌려가느니 그냥 내비둬라. 그냥 뭐 알아서 뭐 터지든 말든가. 이런 인식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1년 내내 오른다기보다는 1년치 상승을 2, 3개월에 다 해버리거든요. 음. 나머지 기간은 잠잠하고 그러면은 6월부터 5월 말부터 강세장이 나왔다면은 7월까지면은 다 오른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8월에 대책이 나왔을 때 대책과 함께 뭐 시장이 일부 안정화되겠지만 이미 오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끝난 거죠. 꼭대기에서 잡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 오르고 나서 대책이 나온다 이 말이죠. 돈을 향한 말조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유독 진보 정권에서 치솟았던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침 또 최근에 부동산 값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문재인 정권 초반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고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은 세 번째 진보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까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될까요 혹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금융시장 대비 부동산 시장 관련 언급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라는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일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질까?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셔가지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주식시장 쫙 코스피 네, 5천 원 향해 가는 것이냐 이러면서 연일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 오르는 건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이후에.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상승하는 거는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음, 있으니까 상법 개정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익은 뭐 기업들이 하는 거고 음, 그런데 멀티플은 그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뭐 전반적인 가치 레벨인데 그 멀티플을 높이는 음, 과정이어서 크게 증익이 없더라도 주주 환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주식 시장이 선진화되게 된다면은 음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떠서 2,900포인트 기준으로는 PER 9.x배고 PBR로는 0.9x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 밸류는 여전히 낮은 레벨이라고 음. 생각을 한다면은 뭐 5천까지 당장은 아니어도 주식시장 선진화와 함께 못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저평가돼 있었다. 이상한 행위들 때문에 네, 일부에 그런 게 이제 해소가 되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라고 쳐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도 같이 막 오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것도 원래 대선 이후에 제 취임자가 전해지면은 이런 네. 분위기가 있나요? 이른바 허니문 아, 랠리 막 이런 아니요, 것처럼? 아니요. 저는 지금 부동산은 소위 안도렐리라고 부르고 안도 있는데, 랠리. 네, 왜냐하면 어 소위 제 좌파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은 규제를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이걸 안 쓴다는 것을 음흠. 5월부터 인식을 했기 때문에 공약 때부터 그런 게 보여졌다. 네, 공약에서 보였고 유세에서도 보였고요. 음흠.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맞습니다. 물론 뭐 세금으로를 집중한 게 아니고 저는 안 잡겠다를 집중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 있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안도렐리가 시작이 된 거라고 음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썼었던 수요 촉진책이 몇 개 있었고 네. 조금 과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bp 올라가던 22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수요 부양책들이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환경에서도 그게 여전히 살아있다면은 음흠. 엄청난 부양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흠.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신임 대통령은 부동산을 안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안도 랠리를 한 거고 그 분위기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거든요. 네, 초반에. 그때는 더 안도 랠리긴 했는데 음. 왜냐하면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이 김수현 사회수석이었는데 그 사회수석 받기 전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종부세 만들고 이랬던 사람이 또 온다고 하니까 그분의 책이 막 바이럴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되게 뭐가 나올까 납작 엎드려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되게 세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그랬는데 국토부 장관 선임되고 6월 달에 첫 대책이 나왔는데 너무 말랑말랑한 대책이 나왔어요. 6.19 네, 대책이었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 원래 음. 엄청 센 거 낼 줄 알았는데 너무 말랑말랑한 대책을 내네 이러면서 6월부터 8월까지 2달 동안 또 안도 랠리가 아주 세게 일어나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그 랠리 끝에 주택 매매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한 점 때문에 파리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었는데 25년 시계열로 생각을 해봐도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유세 과정에서 나왔던 특징이고 음흠. 그 이후에도 높은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었으니까 시장에서는 그냥 안도 랠리이면서 동시에 주택 가격이 과열되면은 뭘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험 성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종의 테스트 기간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선하는 과정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잠잠해 보이지만은 그 수요 촉진 정책이 강력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 매매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그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는 거를 공약집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다 이 말이죠. 어허. 아마 다 확인했을 겁니다. 네. 공약집에 수요 공급 대책이 많지 않고 음흠. 도시 대책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좋긴 하지만 장기적인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 공급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랠리가 왔을 때 어떤 카드를 쓸까? 아, 카드가 없구나. 이걸 시장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공약집이 나온 게 5월 달부터 나왔거든요. 5월부터 그냥 랠리가 시작이 된 것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변수 좀 하나하나 짚어보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고금리인 시절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나왔던 윤석열 정부 때의 어떤 네. 수요 촉진제들, 예를 네. 들면 뭐 특례보금자리, 네. 신생아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가 윤석열 어. 정부 수요 촉진 정책의 코어인데요. 네. 정책금융이라고 하는. 근데 뭐 금융부처가 하든 국토부가 하든 각종 정책금융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금융 정책들이 왜 수요 촉진 정책이냐면은 23년 특례론, 24년 신생아론 이런 부분은 다 DSR을 우회하는 형식으로 받았고 그리고 완화시켜주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네. 생애 최초 대출은 원래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거였는데 윤 정부의 생애 최초는 22년 8월부터 후순위로 6억까지 쌓을 수가 있고 음흠. 주택가액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 7억이 있는 집에 자기가 후순위 대출 5억을 받아가지고 12억을 쌓은 다음에 자기 돈 3억만 더하면은 15억을 살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레버리지. 80%까지 음. 열어주고 후순위를 열어주고. 그러니까 서울이 이게 후순위가 왜 강력하냐면은 서울의 전세가율은 평균 50%가 약간 안 되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살려고 해도 자기 돈 50%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후순위로 80까지 열어주게 되면은 전세가율 50이고 후순위로 30을 쌓고 음흠. 자기 돈은 20만 있으면 되니까 자기가 50이 있어야 되다가 20이 있어야 되니까 수요 구매력이 이제 올라갈 수요 수밖에 곡선이 없죠. 맞죠. 움직여가지고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거든요. 이거를 22년 하반기에는 뭐 금리도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 있고 막 이럴 때니까 또 주택 매매 실거래 가격도 마이너스 22% 1년 만에 찍고 이랬으니까는 이 요인이 되는 환경인데 지금은 뭐 완전 낙관적인 그렇죠. 환경이어가지고 금리는 반드시 내려갈 것이다라고 다들 보고 있고. 네, 금리가 300%씩 떴던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음. 실거래 지수가 20%씩 빠지는 시기가 아니고 실거래 지수도 올라가고 금리도 내려가는 환경인데 요 구매 촉진책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강도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게 돼 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거를 끌 줄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관료가 이거를 켰는데 윤석열 정부 관료가 이거를 끌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새 정부 관료가 들어와서 이런 정책들 몇 개는 이제 오프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사태 파악해야 되고 시장 파악해야 되고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네. 5월부터 시장은 이미 달려 나갔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절판 마케팅이 작동을 해가지고 네. 끄기 전에 빨리 사자. 아, 절판 마케팅 말씀하시니까 또 변수를 하나 찝자면 네. 7월부터 뭐 DSR이 또 강화된다라는 네.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절판 마케팅이었는데. 네, 그것도 또 있고, 그러니까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도 절판 마케팅인데 요즘은 서울시도 나서가지고 뭐 성동구랑 마포구 토어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절판 마케팅을 때리니까 네. 또 어, 수요가 또 네,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이 그 지금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데 요거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냥 집권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랜 기간 외면해 왔거든요. 아주 긴 시기 역사를 갖고 있는데 21년 2월 226 대책 이후부터는 이제 그냥 외면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면의 결과를 올해 드디어 맞닥뜨리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라고 시장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제 경제에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과거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잃었다라고 네.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집권을 하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라고 저는 계획을 많이 세웠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고 정책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 네, 내가 다루기가 통제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렵다. 부동산 정책은 모두가 효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오르면 모두가 행복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이 다 효능을 느끼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갈린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막 랠리를 시킨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 4년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못 해왔던 그 숙제가 이제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지금 안 내면 안 낼수록. 그래서 여기서 한두 달만 더 흘러가도 그 지난 4년치 스노우볼이 한 번에 다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4년간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많아요. 그냥 굳이 여기서 다시 또 문재인 정부처럼 규제 내고 뭐 해가지고 시장에 끌려가느니 그냥 내비둬라. 그냥 막 알아서 뭐 터지든 말든가 이런 인식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개입을 안 하면 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명확한 이게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라는 게 정답이 없는데 네. 문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열심히 안 했냐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항상 생각한 의도대로 흘러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수요 억제책을 내면 시장이 안정화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정책을 또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또 절판 마케팅이 작동하면은 그렇죠. 정책 이후에 또 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징한 그런 해법이 저는 아직 이제 완전 교통 정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다시 또 그 2017, 2019년에 지리한 그런 싸움을 하는 것보다 그냥 결국 과열됐다가 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버려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허. 그래서 뭐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과 좀 다르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네. 이게 실수요의 이슈도 있고 투자의 대상인 동시에 내가 사는 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가지는 그 역사, 한국에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 맡긴다고 했을 때 시장 원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냅두자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인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정부 푸시라 그래가지고 시장이 하락하면은 정부가 받쳐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시장이 받쳐주게 되면은 이익은 사유화되는데 손실은 국유화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모조 자본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적할 만하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그 소위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이 모조 자본주의적에 기반한 민심인데 오를 때는 건들지 마라, 내리면 받쳐줘라 이런 매우 이제 이런 생각들이고요. 네네. 그런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오르건 내리건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거는 가만히 냅둬도 그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지만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말 새 정부는 부동산 대책 첫 대책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게 그 답지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 불확실성은 조금 있긴 있지만 네. 근데 그 경로를 보면은 종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4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을 별로 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별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거를 갑자기 뭘 꺼낸다라기보다는 안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규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안도 랠리가 그래서 저는 이게 안도 랠리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그냥 시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게 맞느냐와 관련해서는 억지로 떠받치는 거는 이제 좀 없애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부작용이 너무 컸고 그건 후대로 계속 쌓이는 어떤 빚인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이를테면 뭐 부동산도 주식처럼 뭐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 그냥 쫙 올라라.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또 쳐요.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 정말 실수요자, 투자가 아니라 내 집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살 집은 아니 나보고 직장이랑 너무 먼 지방 가서 살란 얘기야?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직장과도 가까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좋은 지역에 대한 공급, 이 부분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하려고 할까요? 이 정도는 좀 네. 공급은 무조건 하려고 할 건데요. 그 공급 부분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저는 여러 유세를 지켜봤는데 그 선거 공약집에 보면은 주택의 수요 공급 대책이 있는데 수요 공급에 공급 수량이 안 나온 첫 그 부동산 공약집이 되겠습니다. 수량이 왜 안 나왔냐 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부터 공약 이행률이 높았지 않습니까? 네. 93%, 94%. 그래서 자기가 수치를 너무 구체화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난 장밋빛 20대 선거에서도 311만 원 공급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런 숫자는 허망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허망한 숫자니까 그런 숫자를 빼고 달성 가능 숫자를 넣으라고 하니까 정책에서는 그 공급 물량을 빼버렸어요. 몇 호 하겠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네. 공급 의지가 없나? 그쵸, 이렇게 해석을 당연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그런 부분을 정책본부에서 숫자를 빼버리는 행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시장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오도 네, 된다. 시장에서는 공급의 의지가 없구나라고 곡해되는 방향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첫 대책은 저는 당연히 공급 대책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건지는 정책 그 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가지고 상당한 공급 대책이 나올 법한데 왜 굳이 막 그런 수치들을 다 빼서 이제 이런 뭐 소위 시장에 막 오해를 갖고 오는가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결국 모든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고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거를 정책실장이 그러니까 정책본부장이 뭐라고 그 자기가 혼자 다 교통정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그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후순위로 밀렸을 때,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경제 이슈 대비 부동산 문제가 후순위로 물렸을 때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손대지도 못할 정도로 주택값이 오를 시점까지 실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래서 대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주간 동향이 네. 서울이 0.16이 나왔는데 성동구나 마포구나 이런 데 0.4가 넘어버렸고 기울기가 가팔라요. 네, 그게 지지난주 대비해서 0.08에서 0.18로 떴다가 0.26이 나온 건데 소수점 첫째 자리 동향이 나오면 강세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0.08은 둘째 자리니까 0.218이 떴을 때부터 그때부터 강세장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부동산은 1년 내내 오른다기보다는 1년치 상승을 2, 3개월에 다 해버리거든요. 나머지 기간은 잠잠하고 그러면은 6월부터 5월 말부터 강세장이 나왔다면은 7월까지면은 다 오른다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8월에 대책이 나왔을 때 대책과 함께 뭐 시장이 일부 안정화 되겠지만 이미 오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하면 게임이 끝난 거죠. 꼭대기에서 잡는 거군요. 그러니까 다 오르고 나서 대책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책이라는 게 시장 안정화를 원하면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혔던 시각은 주거와 투자가 있는데
주거하고 투자 부분에서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이 그 100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리냐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투자적인 목적이나 주거적인 목적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투자는 주식으로 돌린다는 거잖아요. 음흠. 그런데 부동산은 투자와 주거가 두 가지 기능이 있긴 있지만은 한 가지 집이라는 유형의 실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든 주거 목적으로 보든 집값이 올라버리게 되면은 주거 비용은 올라가는 거고 주거 비용을 비용으로 지출로 감당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뭐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의 소비 위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수가 문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고 사실 그게 새 정부 탓도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또 내려올랐던 것도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가파르게 올랐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어떤 원죄가 있죠. 음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그 뭔가 원죄를 좀 씻어내는 그런 과정에 어떤 게 필요하지만 현재는 조금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다만 뭐 부동산 대책은 이제 조속히 나오긴 하겠으나 공급 대책 중심으로 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윤 정부에서 냈었던 그런 수요 촉진책들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일부 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으나 그러나 설령 그런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늦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가 좀 강력하다라는 네 지적을 맞아요 늦게 계속 나오는 하고 거라 계세요.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리고 서울시는 어쨌든 자기네 말 잘 안 들을 거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세금으로 안 잡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의 말 있잖아요. 네. 세금으로 이거는 이렇게 안 잡겠다. 세금으로 안 잡겠다. 근데 세금 말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대출로 잡을 수 있죠. 그렇죠. 대출이 네. 있잖아요. 대출은 현재 수준에서 금리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네. 좀 많이 세게 잡아야지 낮은 금리 상태에서 효과가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원래 우리나라 대출 정책은 그 가장 완화적인 대출 정책이 박근혜 정부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했었던 빚내서 집 사라. 네, 그 빚내서 집사는 LTV 50을 LTV 70으로 올린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LTV 80으로 올려놨으니까 다시 LTV 70으로 돌아가도 대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LTV 70, 8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중요한데 월에 5조 원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3년간은 대출 규제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대출이 6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발표가 되면은 아마도 대출 규제를 할 명분을 주겠죠. 둘째 주에 발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대출 규제 정책을 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뭐 LTV 70을 LTV 50까지 낮추거나 하는 뭐 그런 급진적인 대책이 아니라 80으로 완전 완화해뒀던 거를 다시 70으로 돌리는 형태의 주택 대출 정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완화돼 있다. 그것을 조금 조이는 정도일 것이지. 근데 네. 그게 실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고. 네, 저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그 주무부처 관료들도 좀 많은 부분에서 일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22년의 긴박한 환경에서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냈다면 24년 5년의 이런 마일드한 환경에서는 또 다시 환경에 따라 원복해야지 바꿔야죠.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을 다 놨기 때문에 그런 거가 지금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는 뭐가 이제 나쁜 점이 됐냐면은 인선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료들은 다 윤석열 정부 때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국무회의. 일부 인사를 제외한 국무회의만 봐도 일단 장관 네. 내각이 전부 다 제 죽음의 국무회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그들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그 새 정부 정책을 따라가겠습니까? 체화해서 할지 거기다 부동산 정책 네, 같은 결국 경우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 왜냐하면 그 정책을 지금 다시 끈다는 거는 자기네 잘못을 또 시인하는 거니까 아하. 관료들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결국 사람 인선 다 바뀌고 나서 해야지 새술이 세부대에 담기는 과정인데 정부가 지금 먼저 이제 출범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만은 윤 정부의 관료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안 할 가능성이 전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책이 뒤늦게 나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관료들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 관료들도 참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사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탑다운 방식인데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실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황을 정리하고 교통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인선이 명확해진 다음에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대출이라든지 공급 정책일 거예요. 네. 근데 공급 정책을 보면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나 주택이 뿅 지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시차?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발생할 거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게 하기는 좀 어려울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완화했던 것을 조금 정상을 돌리는 수준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쭉 한 몇 달간 오를 2, 3개월 동안 다 오른다고 하셨는데 네. 최대치로 올라간 그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라고 보는 것이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올라서 다시 하락한다 이것이 아니고 2, 3개월간 떠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또 포징이 된 상태로 쭉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래서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2017년처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요. 나중에 샌드책 나오고 네, 그래서 어. 결국 지금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첫 번째 대책이 공급도 있지만 수요가 매우 중요한데 그 대출 억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까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좀 지켜보고 싶은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이 포인트군요.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진심을 다해 가지고 할 생각인 건지 아니면 뭔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낼 건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미봉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대책을 낼 건지 등등 정책의 성격이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다 같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또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현재 상황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수까지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워낙 막 며칠째 코스피는 질주하고 네. 지금 투자자들 신나하고 부동산은 뭐더라?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 좀 투자할 생각이 있는 자들을 모두 주식 시장으로 끌어올려는 그런 어떤 나름의 보관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떤 생각하고요. 면에서?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이 밝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생활비 정도를 벌게 하겠다고. 한국에서 주식은 생활비이지 투자의 근원은 아니거든요. 어, 한국에서의 투자의 근원은 부동산이고 음흠. 그러니까 부동산 시가총액이 7천조나 되는 것이고 주식은 2,40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규모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갈 돈을 주식 시장으로 만약에 끌고 온다면 저희 주식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는 건가요? 그럼 뭐 7천조 간다면은 지수가 거의 한 7, 8천 간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부동산이 버금가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거는 주식을 그만큼 이제 각광받는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거긴 하지만은 지금 뭐 아나운서님 옆에를 둘러봐도 집 팔아서 주식하는 사람보다는 주식해서 돈 벌면은 그 돈을 집 살 때 보탠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되게 와닿는 신뢰네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그쵸. 막 그렇게 변동성 높은 자산에 고자산을 넣어두는 행위가 그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는 상한 폭이 적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하락을 안 한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변동성이 좀 작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최근에 보면은 실거래가가 막 10%씩 뜨니까 와 막 하지만은 주식은 훨씬 더 높은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식과 부동산 한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결국 주식해서 돈 좀 벌면 더 좋은 집 가는데 쓰는 정도이지 최종 목적지는 내가 부동산이다. 저 집 갈 것도 포기해 가면서 이 집 다 팔아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없진 않지만 네. 그게 매스 마켓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부동산을 대체하기는 현재 기준으로는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그래서 입장을 정리해 보면 지켜보고 있다. 네. 상황 파악하고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 정권을 잃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고 자신들이 중도 보수라고 천명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한 어떤 가진 사람들에 대한 표를 끌어오기 위한 애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그것이 세금으로 지가 안 잡겠다는 워딩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그쵸. 끌어오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표를 얻고자 했고 그다음에 젊은이들, 투자자들한테는 꼭 젊은이들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주식 시장을 또 활성화시켜서 표를 오고자 했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막 상충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네. 정책을 폈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주식 시장은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저는 조금 아니요.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는 것이 네. 유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 관행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목에서 네. 그래서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못 봐주지. 왜냐하면 우리의 그 네. 층을 잃으니까 네. 그건 이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올라가면 그 부분에서도 정부의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가계부채가 너무나 늘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젊은 층의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는 더 내려오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포지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주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거 비용 발생으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네, 그래서 정권의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목표는 주거비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 요소들은 배제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윤 정부 3년간 수요 촉진 정책이 광범위하게 나온 부분이 존재하고 그거가 지금처럼 완화적인 환경에서 소위 말하는 강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거를 기민하게 어쨌든 윤 관료들이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조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양반부터 일단 양반들부터 약간 빨리 갈아야겠네요. 빨리 갈아야죠. 그래서 지금 금융부처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그런 라인들은 얼른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막판에 저는 정책 내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그 네. 막 10%만 가지면 지분형 모기지 같은 거 네, 내는 거. 90% 내버리지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게다가 정권만에 심지어 낼 수가. 6월 4일에 나왔던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시행된 6월 3일이 대선이었는데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단기 6년 부활시켜 막 이런 정책은 소위 말하면 엿먹으라는 거거든요. 새 정부 엿먹어라. 6월 3일이 대선이고 4일부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 건데 있지? 6월 4일부터 그거를 시행을 하게 한다? 이거는 저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실을 이해했다면은 그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엿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분형 모기지 같은 것도 그것도 새 정부 출범하면 논의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완전 엿먹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윤 정부 3년간 그 관료들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제가 보여주는 사례라고 부동산 정책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대통령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너가 어쩔 건데 어머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관료들이 인식하면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절대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어쨌든 윤 정부 3년 동안 우리 사회에 보여줬던 거는 한국의 고위 소위 K 엘리트들이 그냥 공직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를 막 보여줬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분야에도 그게 명징하게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쪽 인선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그 늘공들의 어떤 태도, 네. 일종의 뭐 아비투스, 우리가 네. 통제할 수 있어라는 게 이제 그런 시점상 어떻게 이 시점에 낼 수 있지 그런 정책에서 보여졌다면 네.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엄청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무조건 실망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네. 부동산은 이렇게 그냥 막 떠버리고 있는데 대책을 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국 나오려면은 뭐 좀 나오는 과정까지 주간 동향은 계속 랠리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절판 마케팅 작동하고 네.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한다. 그 스트레스 DSR 3단계 한다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연봉 6천인 분이
2단계 대비 3단계잖아요. 0단계에서 3단계가 아니라 2 대비 3이죠. 음흠. 2는 수도권 주담대에 이미 1.2% 가산금리 적용하고 있고 1.5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대출이 3억 6,400에서 3억 5,200이 돼요. 그러니까 1,000만에서 3천만 원 정도 깎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 깎여요. 그러니까 6천을 받는 금액 대비해서. 그러면 1,000만 원 때문에 집을 안 산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신용을 더 받아가지고 그 집을 사든 그렇게라도 하실 거기 그죠. 때문에. 친구들한테 차용증 쓰죠 그 정도면.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마치 저는 엄청나게 금융 관료들이 네. 마치 이걸 하면 하반기부터 대출이 다 막히고 뭐 아예 못 받고 막 이런 것처럼 묘사해서 한 거가 시장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시장에서는 또 여러 카페 커뮤니티에서는 그거를 증폭시켜 가지고 7월부터 못 받는다. 빨리 받아라. 네, 이거를 계속해서 전달을 하니까 그 왜냐면 스트레스 DSR 적용식도 그렇지만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어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절판 마케팅으로 잘 작동을 하면서 지금 같은 그런 강세장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들만 논한 상태가 되는 거네요. 네. 네.